소요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 소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송병훈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112화니까 2012년도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들여다 볼 건데요. 뭐 얘기할 게 딱 한 가지네요. 네. 진짜 사건 사고예요. 정말 사고가 났죠. 예, 대한민국 아주 재앙, 수렁으로 몰아넣은 사건이죠. 박근혜 씨가 당선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게 사실이었죠. 그래서 2012년도 관련한 막 영화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네. 지진, 진짜 그 심정이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날 생각을 해보면 개표 방송 보다가 좌절해가지고 술을 진탕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실제로도 이게 부정선거로 의심이 됐고 여러 네. 가지 정황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꼽았던 5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무효표로 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표는 왜 무효표로 분류가 되었는지, 또 투표수랑 개표수는 왜 차이가 나는지, 또 개표 당일에는 계속 그 득표율이 왜 계속 수시간 동안 고정되어 있었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마치 계산해서 함수의 모양대로 짜맞춘 듯한 득표 곡선 같은 게 문제가 되었었죠. 네,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우리 전문가 계시잖아요. 송병훈님. 그럼요. 제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관이 한번 저격했잖아요. 네. 자신감을 가져요. 그때 열심히 파헤쳤지만은 제가 마지막에 좀 이제 아쉬웠던 게, 그 문재인 정부로 바뀐 직후에 선관위에서 2012년 그 박근혜 당선 때의 표들을 모두 전량 폐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저희가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이걸 증명할 방법이 이제 없어져 버려서, 네. 그게 좀 아쉽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그런 의구심, 그때 그런 의심들을 가지고 시작했었던 우리 운동, 시민의 눈 운동이 뭐 이제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 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은 하게 돼요. 뭐 공정선거라든지, 그리고 뭐 투표율 낮추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보면은 참 잘한 운동이다, 그런 생각 들고요. 2012년도에 박근혜 씨가 당선이 됨으로 해서 지금 이제 나오는 MB 관련한 의혹들, 이제 의혹이 아니라 거의 사실이죠. 예, MB 관련한 모든 그런 부정과 그런 사실들이 덮여져 버리는 그런 비극이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더욱더 후퇴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는 거죠. 당선 자체에 대해서 이명박이 진짜로 관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밀실 담합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지금 이명박 관련해서 이명박이 워낙 꼼꼼하게 해놓은 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박근혜 당선하고도 어떤 연관점이 있었는가 드러나는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그 대선에 깊숙이 관여를 했다라는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 게 이제 뭐 댓글 부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있었죠. 셀프 감금,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이런 정황들이 보이는 그런 사실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요. 우울한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012년도 박근혜 씨의 당선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깊은 암흑 시대를 맞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오늘의 첫 순서였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평창올림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이야기가 올 설 명절 밥상머리에서 끊이지 않았었죠? 그렇죠. 저희 밥 먹으면서도 항상 TV가 틀어져 있고 라이브로 항상 띄워져 있었던, 네. 다 같이 그거 보면서 아마 그래도 재밌게 보냈을 것 같아요, 다들. 예, 특히 어제 2월 17일 날은 메달을 추가하면서 또 많은 그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그런 국가대표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뭐 특히 스켈레톤, 비인기 종목이죠, 완전히. 진짜 우리나라 스켈레톤이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을 줄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 잘했었던 것 같고, 결국에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 그것도 기록을 막 그냥 갈아치워 엎어버리면서 금메달을 따내서 온 국민들이 기뻐했었죠. 그리고 뭐 쇼트트랙에서도 어제 기대했던 성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메달을 추가함으로 해서 또 국민들이 많이 즐거워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필이면 이게 설날하고 올림픽하고 겹쳐가지고, 네. 오고 가고 차 속에서 이제
라이브로 봐야 되니까 온 가족이 데이터가 차례차례로 강탈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어요. 네. 맞아요. 보통 명절 때는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들이 막 정치 얘기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쵸. 그래서 사실 좋았어요. 정치 얘기 하다 보면은 언성 높아지기 마련인데 네. 그냥 올림픽 얘기하니까 그냥 뭐 어떤 선수가 잘했네 못했네 뭐 요 정도 얘기는 가볍게 들을 수 있었어서 그게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도 평창 올림픽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이제 정치 얘기를 섞어서 네. 끼얹어서 끼얹어서 지금 뭐 북한에다 다 퍼주고 있다. 평양 올림픽 뭘? 올림픽을 하면서 다 퍼주고 있다. 뭘까요 그게 도대체? 아, 20몇 억인가요? 북한 대표단한테 이제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되게 웃긴 얘기인 게 그 사람들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을 지원해준 돈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나라 민간으로 다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그쪽 무기 개발하고 전혀 상관없는 돈인데 그걸 가지고 뭐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 일인 것 같고 네. 오히려 사실은 더 많이 퍼줬으면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기념품을 왕창 싸가지고 가가지고 아 이게 남한에서 갖고 온 거라고 그러면서 막 찐찐 다 나눠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또 우리나라랑 그 어떤 간접적인 교류가 많이 생기지 않나. 문화적 공감대도 형성이 될 거고요. 또 이번에 평창 기념품 중에 그 수호랑 네. 네. 보면은 그 또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호랑이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좋아. 너무 근데 귀여워요. 그건 다 차치하고 너무 귀여워. 맞아 너무 귀여워요. 갖고 싶어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르신들 아직까지도 또 이제 설 명절 다가오니까 우리 또 500 사무실에 누워있는 그네가 불쌍하다면서 아유, 왜 우리 이렇게 그네. 불쌍하지? 그런 얘기들 또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카톡으로도 그런 올림픽 괴담 관련한 것들이 많이 돌고 있나 봐요. 네. 괴담이요? 네, 뭐가 그래서 있어요? 이제 메달을 우리나라가 따면 태극기랑 애국가가 이렇게 제시되는 게 아니라 네, 한반도기가 올라가고 아리랑이 연주된다라고 그런 루머 카톡이 떠돌아다닌대요. 어. 근데 그 얘기를 그 친척들끼리 그런 루머를 주고받는 가운데 실제인 네. 것처럼 주고받는 가운데 그 TV에서 메달을 따가지고 네.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선창됐다고 합니다. 역시 루머는 루머인 걸로. 네. 네. 그 바로 라이브로 그냥 네, 그렇죠. 폭격을 가해요. 그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 조금은 멀었다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실제로 평창에 있는 우리 또 애청자분의 전언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그 태극기 들고 다니시면서 또 평창 평화 올림픽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이 축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왜냐면 지도도 명절은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거야. 정말 명절 세- 데가 없어. 아, 진짜? 갈 데도 없고 뭐 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거기서 그지라라고 앉았겠지. 불쌍해. 네, 또 그런 부분 본다면 참 인생이 불쌍해요. 왜 남을 위해 그렇게 사는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나를 위해 살아야지. 박근혜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무슨 존재인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그런 분들 보면은 인생이 참 답답하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동네에서는 저희 그 친가 쪽에서 합동세배를 하거든요. 어우 좀 명문가인가 봐. 합동세배. 잘 종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아니야? 근데 한 20년 전통이 됐어요. 21년 정도 전통이 됐는데 항상 마을 회관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우아라고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건데. 완전 신기하잖아. 나도 지금 그런 건 진짜 되게 나 안 지금 좋은데? 그 그림만 상상했는데도 숨이 막혀요. 아, 그래요? 그 마을 회관에 몰라. 이렇게 다 모여요. 그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분들 딱 앉아 계시면 자 60대 나오세요. 이렇게 60대 나와서 절하고 다 50대 줄 서주세요. 50대 다 같이 나와서 절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제 한 30대부터는 할아버지들이 잘 모르니까 딱 서가지고 아 저는 뭐 둘째 딸 누구입니다. 인사하고 절 드리고 그거를 막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할아버지들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뿌듯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사람들 앉혀놓고 덕담 시간이 있어요. 아이고. 덕담해줘야지, 덕담해줘야지. 아이고. 아 너무 웃겨. 근데 덕담을 가정한 오지랖이 그럼요. 난무하는. 작년에는 이제 박근혜 공주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우리를 위해 힘썼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네, 올해는 이번에는 완전 새롭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되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과학적 사실 막 허리둘레와 수명의 반비례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이런 덕담 괜찮다 이렇게 네, 그런 건 참 괜찮네요. 예. 듣고 있는데 그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건희 회장님께서 얼마나 돈이 많아도 건강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참 동안 그 얘기를 하셨던. 그래서 정말 올해도 어김이 없다. 역시 설날에는 집에서 TV 올림픽 경기를 보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귀에서 고름 나올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렇게 점핑할 줄은 몰라가지고. 진짜 그런 자리구나. 나 너무 해맑게 생각했어.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보시면 이번 그 올림픽 전후로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72% 이상 높아졌다고. 맞아 죽을 일 있으니까. 거기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런 거 얘기하면 20대예요. 발언권이 없어요.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양세병님 만약 거기서 그 얘기하면은 바로 이제 네, 어르신들이 맹성을 가져오시죠. 아니, 슈퍼스타가 될 거예요. 아니, 호정에서 파입니다. 제 말하라. 그런 다음에 당정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럼요. 큰일 나요. 저 망성머리 당해요. 네. 망성머리. 멍성말이. 멍성말이야. 망성머리는 뭐야? 죄송해요. 키친타올, 치킨타올 이런 개념이야 뭐야? 망성머리 귀엽다. 근데 망성머리. 죄송합니다. 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런 명절 때 모이면은 다들 그 정치 얘기. 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런 류의 정치 얘기가 아니라 발전적인 얘기보다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시대의 그런 향수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취해 계시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청년 세대들이나 중장년 세대 좀 이렇게 깨어있으신 분들은 그 새 정부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걱정 혹은 또 기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올해 설 명절 같은 경우 이제 다행스럽게도 평창 평화 올림픽이 겹쳐지는 바람에 명절이 평화로워졌죠. 네, 뭐 금메달 따는 거 보고 또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나름 평화로웠다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한두 분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됐죠. 한 분이라도 뭐 야 문재인이 저거 올림픽이 어쩌고저쩌고 그럼 바로 저거 만약에 최순실이랑 박근혜랑 조윤선이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조용해지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에 우리가 초반에 무슨 자원봉사자들이 막 컴플레인이 심했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마치 공격이라도 하듯이 지금 뭐 정부가 자원봉사자들을 홀대했다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이탈자가 뭐 몇 명이다 뭐 어떤 사람이 나 자원봉사자 갔는데 처우가 너무 형편없어서 뭐 나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결국엔 또 이제 현 정부의 발목 잡기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제였었죠. 2월 17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장인 강릉 아이스 아레나를 방문해서 구내식당에서 자원봉사자랑 그 관계자 30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있었대요. 어제 중계를 보니까 이제 쇼트트랙 경기를 관람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그런 그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보이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 일부 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런 피드백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대처해 준 게 되게 좋은 처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피하지 않고 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앞으로의 그 정치 리더들의 소양, 그런 게 소통과 공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자원봉사자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계속 플레이를 했던 게 뭐 몇천 명이 포기하고 돌아갔다느니 네네. 뭐 그런 기념품을 노리고서 간 사람들이 기념품을 챙겨갔다느니 뭐 이런 거짓 뉴스를 계속 퍼서 날렸는데 그게 뭐 지금 다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지율이 70%로 다시 올라간 것도 네. 국민들이 그런 언론의 거짓에 이제 더 놀아나지 않는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또 아는 분의 아드님이 거기서 이제 운전을 이제 하시는데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대요. 되게 막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굉장히 뿌듯하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래요. 예, 뭐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힘들겠죠. 그 많은 일정이랑 스케줄 그리고 중계권이 아무래도 MBC에 있다 보니까 경기가 대부분 다 밤 시간으로 몰리잖아요. 주요 경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분명히 힘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뿌듯하다. 그런 느낌으로 일하는 거 아닐까요? 자원봉사라는 게. 좋은 선의로 하는 게 자원봉사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힘들겠죠.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계신 분들이 에이씨 뭐 평창 와가지고 뭐 내 인생 조졌어. 내 인생 망쳤어. 막 이 기간 동안 막 정부가 우리 홀대하고 있어.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 되죠. 그럼요. 예. 차별점이 굉장히 보이는 게,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 금메달을 땄잖아요. 이게 아시아 최초 네. 스켈레톤이라는 그 썰매 쪽 경기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든 사진 한 방이로 찍으려고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였다면은 진짜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진짜 힘이 될 때는 그 사진 한 방 찍겠다고 막 아니면 그 자기네들 편하겠다고 여가 안에다가 차까지 들이밀는 애들이잖아요. 그럼요. 황교안이 보세요. 예전에 KT 역사 안으로 자기 그랬어요. 쓱 집어넣고 뭐 길 다 막아놓고 그때도 아마 설명절인가 그랬을 정말?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자기 KTX 타야 되니까. 네. 미친놈 같아, 그거. 짱이다. 그런 애들이었으면은 어떻게든 찍었을 텐데 네.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딱 네. 편지로 딱 멋있게 편지 한 장으로 오히려 더 기념적이고 영광스러울 만한 축하를 딱 해주시는 거 보고서 네. 아 역시 격이 다른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8일날 SNS 통해서 그 쇼트트랙 금메달 획득했던 최민정 선수한테 축전을 보낸 거를 봤는데 네. 멋있더라고요, 역시. 아, 그리고 맞다. 쇼트트랙 얘기 나와서 이게 얘기가 잠깐 셀 수도 있는데, 김아랑 선수, 최민정 선수랑 같이 출전했잖아요. 그 헬멧 뒤에 노란 립을 붙인 거 봤는데, 되게 뭉클하더라고. 물론 그 선수가 순위권에 들어와서 뭐 메달을 딴 건 아니지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마음이. 자켓 지퍼에도 이렇게 노란 리본 달려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 선수도 어떻게 보면 나이대가 이제 세월호 그런 세대잖아요. 그 나이대 친구들 세대이기 때문에. 95년생이시구나. 예, 얘기가 잠깐 샜고요. 예. 예, 그런데, 뭐 하여튼, 뭐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평창 올림픽을 박근혜 정부가 주도를 해서 했다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한 일인데 그나마 완전히 망쳐버릴 만한 잔치였었던 거를 문재인 정부가 바톤을 받아서 그나마 잘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아까 송병호님이 짚으신 대로 지지율이 다시 반등해서 70%대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아니면 가짜뉴스를 돌리시는 분들 그리고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통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런 분들은 좀 의미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어차피 그 뉴스를 걸러서 듣는 귀 자체를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 정부 발목 잡게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버렸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이제 자원봉사자 문제가 참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문 대통령과 이제 김정숙 여사가 직접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자리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보면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공감과 소통 능력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설 명절 관련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설 명절 정치 이야기라든지 아니 평창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총 망라해서 해봤는데 이번 설 명절은 평창 평화올림픽 덕분에 모처럼 가족들끼리 만나서 훈훈했다. 뭐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죠. 삼성.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이 또 밝혀졌네요. 예, 또 하나의 가족은 MB입니다. 16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 40억 원을 내줬다는 진술을 했다고 그 언론사 취재 결과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대남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말 실제로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가 된 걸로 봐서 2011년까지 계속해서 지불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송비를 대납을 해주면 너희가 원하는 거를 들어줄게. 너희가 원하는 거는 이건희의 사면. 그런 식으로 아구가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인 거죠. 그때 당시 이건희가 탈세와 배임 혐의로 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확정이 딱 됐는데 3년에 5년이면 사실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우리 맞아. 생각에는. 근데 그게 뭐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8월에 이게 딱 이 확정이 딱 나오고 8월이면 원래 8월 15일 광복절 특사가 있는 데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특사로 나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이건 한 면만 딱 찍어가지고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딱 시켜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언론에 많이 그게 돌았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언론에 그게 잘 나오지도 않았고 하루 정도 나오다 그냥 말았고. 뭐 하여튼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 삼척동자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가성이 있었겠죠 분명히. 이명박이 꼼꼼하게 진짜로 이렇게 해먹었던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이게 이제 다 주렁주렁 다 가지 뻗쳐가지고 이게 다 뽑혀져 나오면은 네. 결국엔 그게 적폐의 본산까지도 연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네.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분이 재산 1조예요. 1조. 네, 그런 분이 이렇게 자기가 모시던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이명박이 힘을 썼다는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시대가 바뀌었나? 진짜 포스트 아포칼립스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이게 갑자기 격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네. 이분도 약간 개인적인 동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이분이 IMF에 앞서서 삼성의 구조조정을 성공리에 마쳤대요. 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이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작업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2인자로서 한 14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건희가 저 2인자가 저 명성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해가지고 이렇게 단칼에 잘라버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이건희와 헤어졌을 때 끝이 별로 안 좋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런데도 좀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MB에게는 김희중이 있었다면 이건희에게는 그럼 이학수 부회장이 있었다. 뭐 이런 공식도 성립하는 것 같네요. 모든 그 빌런들의 신복이 늘 배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뭐 참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 막 사람들을 뭐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뭐 내 수하야, 뭐 내 오른팔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관리 못하면 사람들 언제나 배신할 수 있다. 그 결국에는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돈으로 얽힌 관계, 권력으로 얽힌 관계는 결국엔 나중에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지 않나라는 걸 뭐 두 가지 케이스에서 이렇게 증명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데가 많은데 네. 이번에 그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다는 걸 경찰이 확인했다고 하잖아요. 잠깐 그거를 병원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대요. 네, 통해서 확인한 거는 또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고. 직접 자기들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배임민 횡령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그 네. 차명 계좌를 통한 그 자금을 이제 유용했다는 거가 이제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의 피의자기 때문에 네. 신병을 확인을 한 건데 왜 통해서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 사실 이런 점이 또 있어요.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원래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이었던 거 아시죠? 그 IOC 위원을 또 이제 사퇴를 하고서 갑자기 사퇴를 하고 명예 IOC 위원으로 바뀐 시점이 딱 작년이에요. 17년 8월이거든요. 그때도 사실 3년간 이미 아파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바꿨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게 IOC에서 그걸 안 나오니까 바꾸라고 얘기를 먼저 한 게 아니래요. 삼성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한 거고 그때가 딱 마침 그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때이고 이재용 1심 선고가 바로 얼마 안 남았을 때이거든요. 그때 갑자기 IOC 위원회에서 나오고 원래는 박근혜 정권이 계속 올림픽까지 끌고 갔다면은 지금 갑자기 이건희가 IOC 위원으로 딱 나와가지고 뭔가 활동을 했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활동이 가능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만약에 그 IOC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더 없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었겠죠. 그렇죠. 네. 거기에 박근혜랑 같이 이제 어떤 홍보 효과를 누렸을지 생각을 해보면 좀 끔찍한데. 마지막에 혹시 그 성화봉송 주자를 이건희가 김연아한테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끔찍한 상상을 좀 해봤네요. 검찰이 얘기하기를 이 뇌물수수를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니라 단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를 가지고 있다.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것이다라는 그 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 거라서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면은 그거의 그 관계성에 대한 수사를 더 해야 되는 건데 단순 뇌물죄가 되면은 이제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자체를 검찰이 증명할 필요가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로 이제 가져가는 수사기 때문에 조금 더 MB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전개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또 하나의 가족 슬로건 삼성. 근데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삼성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계속 그 가족 승계를 하면서 그 기업을 통해서 그 막대한 부를 불법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삼성의 이건희 일가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일가들이 정치권에 붙어서 권력의 신현 노릇을 하던 그런 일들의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더욱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였습니다. 금주의 시사. 예, 금주의 시사 시간입니다.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가져오셨죠? 명절이다 보니까 네. 명절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사실 명절 되면 친척집에 가족들이 다들 모이는 경우가 여전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모이면 좀 반갑기도 하긴 한데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뭐 애인은 있니? 뭐 취직은 잘 되고 야, 취직! 뭐 결혼은 엄청 했니? 애는 낳을 거니? 뭐 안 보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새는 그 질문 세례마다 이건 얼마 이렇게 붙은 용돈 차림표 같은 게 SNS에 우스갯소리처럼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다룰 시사는 이런 가벼운 스트레스와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친족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친족 성폭력이라고 하면 현행법상에는 사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에 의한 성폭력을 말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근친상간이라는 잘못된 용어로 쓰여왔대요. 근데 근친상간은 혼인이 금지된 성인들 간에 일어나는 성관계를 뜻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폭력을 말하는 성폭력, 그러니까 친족 성폭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용어, 왜곡된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94년도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친족 성폭력이 법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 친고죄를 폐지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실 이런 친족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중에는 이런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놨을 때 가족들이 이 생존자의 편에 서서 이들을 보호하기보다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뭔가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숨기려고 하는 게 문제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가족 내 구성원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우선 가족은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약간 외부의 시선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자식들로 이루어진 그런 가족이라는 유닛 그 이데올로기에 되게 사로잡혀 있어서 이런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라도 가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법원에서 생존자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생존자가 가족 안에서 자기 피해를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네, 마치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 생존자가 가족을 해체시킨 장본인이 돼버려서 가족들로부터 장기간 배척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족은 진짜 쓸데가 없네요. 그거는 가족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가족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져왔던 게 이게 되게 새로운 일은 아닐 거예요. 네. 이런 친족 성폭행에 관한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검색어로 해가지고 뉴스를 찾아봐도 거의 비슷한 논조의 기사들만 쏟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는 식의 기사가 몇 년 동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피해 사실도 심지어는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집계를 한 건데 이 친족 성범죄 건수가 2016년에 137건이었대요. 이게 전체 성폭력의 비율로 따지면 10.1%인데 2017년에는 143건, 그러니까 11.3%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심각하네요. 늘어나는 수준 자체가 꽤 높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경찰청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친족 간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도 같이 늘어나가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사이에 100건가량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게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고 네. 그렇지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관심의 영역 밖으로 이렇게 잊혀지지 않게 계속 끌고 들어오는 것만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사를 가져와 보게 됐고요. 아까도 계속 제가 단어를 막 정의를 하고 법이 어떤 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이게 처음에는 문제였다고 인지되지 않았던 것들도 이름을 붙이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문제구나. 어떤 점이 문제인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맞아, 데이트 성폭력이 가장 큰 사례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단어가 매겨지고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거가 반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1차적 결론은 역시 제도의 문제겠지만 엄격한 형벌을 내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당한 만큼 배상을 한다라는 거. 근데 그리고 또 요구되는 게 몇 가지 더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아까 얘기했던 가족 이데올로기를 좀 버리는 거. 그거 되게 쓸데없는 거일 수도 있는데 잘 못 버리더라고요. 이런 기사들이 되게 신경이 쓰였는데 성폭력 피해 사실들을 되게 디테일하고 극적인 묘사로 드러내는 기사들이 많았어요. 되게 프로노로 소비가 된다니까요, 네. 2차적으로. 마치 기사 제목에 뭐 아빠 제발요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를 붙여서 정말 뭐 어떤 무슨 그 야설 보는 줄 알았어요. 양세병님이 지금 머리가 노란색인데 초사이어인처럼 이렇게 변하고 저 있어. 방금 허공에 주목했어요. 처음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이런 거를 기사라고 내나.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천박한 관음 짓거리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깊게 봤었던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이나영 씨가 그 친족 성폭행을 당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엄마의 반응이 되게 웃겼어요. 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막 이러면서 때린 거 오히려 이나영 씨를 학대하는 거. 네가 오빠의 인생을 망칠 일 있냐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수차례 자살 기도를 하다가 이제 뭐 강동원 씨를 보고 이제 또 그 힐링이 돼서 이렇게 좀 훈훈하게 끝나는 영화긴 한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었던 게 피해자가
또다시 피해자가 되는 구조잖아요, 결국에는. 네. 뭐 우리가 그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성폭행 범죄들의 그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결국 피해자가 다시 또 피해자가 되는 그런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데, 뭐 친족 성폭행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뭐 버젓이 지속되고 있다. 네.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 들어서 친족 성폭행 사례가 늘어난 게 아니고 그 전까지는 피해자 자신조차도 쉬쉬하던 사회 분위기였는데 네. 이게 말을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늘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데이트 성폭행처럼 계속 회자가 되고 이게 문제다라는 거를 사회가 말을 해주니까 아 이게 내 잘못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성폭행 관련해서는 이제 뭐 고소인 뭐 이런 피고소인이 뭐 고소를 취하해 준다 뭐 이런 부분을 그냥 떠나서 무조건 처벌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되는데 성폭행을 했는데 뭐 가족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 하니까 우리끼리 그냥 해결하겠소라고 해서 소를 취한다든지 그래 버리는 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가 또 맞아요. 피해자가 되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 피해자한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하니까요. 아 그럼 거의 협박이지 뭐. 네. 뭐 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그 영화에서도 보면 뭐 네가 네 오빠 인생 망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예. 아 망쳐야죠. 망쳐야 되는데. 망쳐야 망치는 게 되는데. 아니라 그런 새끼는 인생 그러니까요. 조져야지 그냥. 그리고 네. 제가 하나 생각났는데 그 유병재가 스탠드업 코미디 할 때 얘기했던 건데 성희롱 교육, 성폭행 교육 이런 거를 앉혀놓고 교육을 막 한두 시간 동안 할 게 아니고 그 성희롱, 성폭행을 해서 인생을 망친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한두 시간 동안 틀어놓는 게 그 가해자들의 네, 인터뷰를. 가해자들의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짓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막 살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그런 뉘우침? 영상을 계속 틀어주면 사람들이 이러면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일을 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를 보고 가해자가 인생이 좆된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는 모습만 맞아요. 계속 나오니까 한 번쯤 해도 나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쉽게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미투 운동으로 각계각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행 관련한 성폭력 그리고 뭐 성추행 관련한 그런 증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특히 고위층에서 이런 짓을 해도 잘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만연해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 자체를 바꿔야죠. 그래서 엄중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성폭행 문제, 이성에 대한 성폭행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명절 언저리만 되면 몇 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네. 친척들을 자고 있거나 그런 무방비한 모습들 여자 친척들을 네. 찍어서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 걔네 특유의 손동작이랑 같이 찍어가지고 그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새끼들은 그냥 씹새끼들이에요. 네. 사실 근데 그런 행태가 네. 뭐죠? 모순된 구조에서 나오는 되게 노골적인 일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또 컨텐츠로 소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더 큰 문제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예, 그래요. 친족 성폭행.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참 불편한 이야기. 예, 저는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불편하게 꺼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점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때마다 나오는 이런 기사들이 결국에 상투적인 기사 내용으로 끝날 게 아니라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시사였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올림픽 출전권을 얻기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 또 경기에서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금메달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예, 금주의 시사 두 번째입니다. 금주의 시사 두 번째는 송병우 님이 가져오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저번 주에 제가 잠깐 이제 드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5G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내용이 또 여러 가지 쏟아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G 기술로 그때 드론 비행을 했었다라는 방송을 했었죠. 네, 그게 이제 뭐 잘못됐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요? 네, 인텔 드론을 쓴 건 맞지만 인텔에서 그 드론에 5G 기술을 적용하진 않았고 와이파이만 이용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 5G 기술이 결국엔 도입되지 않았었다. 네, 그게 와이파이 하나를 그냥 그거 전용으로 와이파이를 켜서 네. 그것만 가지고 썼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뭐 그게 일리는 있는 게 지금 뭐 와이파이 자체가 AC나 N 정도 되면은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공간은 채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쓴 거는 틀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인텔이 왜 그럼 5G를 이번 올림픽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VR하고 5G하고 드론을 이용한 리얼센스 기술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홍보관을 열고 있고 거기서 기술 시연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 센터를 지금 마련해서 거기서 VIP들만을 위한 또 공간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왜 인텔이 여기에 올림픽을 후원하면서 엄청난 돈을 써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자체를 저는 이제 5G 전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그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우리 또 송병호님 덕분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퀄컴. 네. 이제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으면은 그게 뭐지 이랬는데 이전 들으면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퀄컴 주식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정도는 대충 아시겠네요. 네네. 뭐 그 퀄컴이라는 데가 이제 스냅드래곤이라는 CPU와 APU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 스냅드래곤이라는 게 사실은 그 LTE 핸드폰에 대부분 들어가요. 그게 LTE 모뎀을 장착하고 있는 APU이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그 스냅드래곤이 이번에 이제 5G 모뎀을 내놨어요. 올해 내로 이게 완전히 출시가 될 예정인데 네. 스냅드래곤 X50라는 모델이 있어요. 스냅드래곤 X50. 네. 네. 그게 이제 나와서 퀄컴에서 이게 나오게 되니까 이거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매를 해야겠죠. 결국에는 파는 네. 문제잖아요. 회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슬이 서만이라도 깨워야 보배니까. 네. 근데 그거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기업이 있어요. 판대 기업이겠죠. 뭐 경쟁사. 의외의 기업인데 네. 애플이에요. 애플이요? 네. 애플은 크게 그 부분에서 겹치는 건 아니잖아요. 겹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갖다 쓰는 입장인 예,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셀링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오히려. 근데 애플은 워낙 이제 자기들이 톱이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네. 퀄컴 하나만큼은 얘네들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쟤네들을 부품 안 쓰면 다른 애들 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무조건 걔네들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대항할 수 있는 다른 회사를 키워서라도 우리가 얘네들한테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퀄컴의 독주를 막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회사들이 뭐 여러 군데 있긴 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졌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애플이 선택한 방법이 인텔을 키워주는 거예요. 인텔을 키워가지고 인텔에서 이제 5G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똑같은 5G 모뎀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라라고 이렇게 서로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회사를 인수하는 데에도 이제 서로 얘기가 됐고 인수가 실제로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퀄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인텔을 컨택해서 다시 코어를 하고 있다. 네. 네. 그런데 그 인텔에서 만들고 있는 그 스냅드래곤이랑 비슷한 그런 모뎀의 이름이 이제 XMM이라는 건데 XMM이요. 네. 네. XMM 8060이라는 모뎀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X50랑 굉장히 비슷한 칩셋이에요. 그 5G 모든 필요한 기술이 다 들어있는 그런 칩셋인데 그게 출시 예정이 근데 내년 중반기예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시 일자가 좀 많이 뒤처진 거네요. 네. 인텔은 그러니까 아직 한참 이 갭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얘네들이 택한 방법이 홍보에다 돈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퀄컴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 우리가 진짜 5G를 만들고 있고 우리야말로 5G의 적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적자. 네, 적자. 어디서 많이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를 일단 많이 노출을 시킨다. 네. 노출을 많이 시켜서 일단 사람들의 뇌리에
인텔하면 5G 네. 이 정도로 각인시키려고 그렇죠. 하는 거네요. 네. 예. 그런 전략으로 이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올림픽 때 드론에다 5G 썼다고 네. 그걸 처음 기사 쓴 애들이 조선일보예요. 조선비즈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버젓이 써놓고서 갑자기 또 자신들이 5G가 안 들어갔다고 다시 기사를 내놨어요. 뭐 걔들은 뭐 부끄러움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애들이니까. 네. 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와중에 있는데 KT, SKT, LG텔레콤은 전부 다 퀄컴 칩셋을 이용해서 네. 이번 그 올림픽 때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촛불 LED 같은 경우에 드론이랑 같이 나왔던 촛불 LED 그리고 그 비둘기 있잖아요. 네. 그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우리나라 5G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퀄컴 칩셋을 이용했고 네.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5G 기술로 그걸 한 부분 있는 것도 맞고 인텔 드론은 그걸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와이파이를 이용했다. 그러네요. 네, 진짜. 자신들이 기술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다. 그렇다고 그런 퀄컴 상황. 거를 쓸 수는 없잖아. 네, 그렇죠. 남의 건데 자기들이 적자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동생 걸 갖다 쓸 수 없잖아. 네, 그게 쪽팔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네. 쪽팔린 건 싫고. 네. 네. 지금 이제 MWC 2080이라고 그래서 네. 이런 기술을 시연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3GPP라는 그 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통신사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나라 3사 다 들어가고 웬만한 외국의 커다란 통신사들 다 들어가는데 예. 거기에서 이번에 이제 퀄컴 칩셋을 이용한 5G 통신 기술을 이제 다들 뽐내고 있습니다. 이미 뽐내고 있고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퀄컴이 그런 식으로 시장을 선점을 해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이게 2019년도에 주파수 배분이 있어요. 아. 근데 2019년 주파수 배분에 맞추려면은 일정을 맞추려면은 그 전에 기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텔은 똥줄이 타겠네요. 네, 인텔 거를 쓴다는 결정을 하는 데서부터 이미 6개월 이상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통신사들도 다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퀄컴이 일단 갭을 엄청나게 늘려놓은 거고 네. 어제 뭐 쇼트트랙 경기에서 최민정 선수가 이두근 선수, 김부탱 선수랑 거리를 넓혀놨듯이 아, 그런 식으로 비유를.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 후추를 한번 조금 뿌려드리면은 고춧가루요. 네. 네. 이번에 사실 이 드론을 날리는 기술 자체가 와이파이만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풍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떠 있는데 바람이 불어버리면 어디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풍이라도 불면은 뭐 네. 대열이 흐트러질 거고. 네. 그래서 그걸 풍속과 풍향을 미리 알아내는 기술이 중요한데 네.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와이파이만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네. 이상하게 우리나라 기상위성 천리안 1호가 네. 미리 맞춘 듯이 올림픽 3일차인 11일에 딱 고장이 났죠. 어, 그리고 15일부터 정상 운영이 됐고요. 하필이면. 네, 하필이면. 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에서는 갑자기 북한의 비트코인 거래소 네. 해킹에 대해서 갑자기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 어떤 이유일까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5G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 전쟁터가 갑자기 우리나라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전장 이쪽으로 왜 옮겨졌다. 또 전쟁만 지겹다 하면은, 지겨워 이제. 전쟁만 하면 우리나라에서 해. 왜 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멜트다운이나 스펙터 같은 그런 굉장히 큰 보안 위협 있는 걸 인텔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네. 그 칩셋을 계속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든가 네. 그런 게 미국 정부의 힘이 끼치지 않고서는 사실 그렇게 되게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은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이미 표준에 맞춰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표준에 맞춰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그 칩셋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우리가 특별히 막 그거에 맞춰서 중계소를 막 깔아야 된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통신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나라 그런 거는 잘 깔잖아요. 네, 잘 순식간에 깔죠. 그냥. 네. 선점을 해야 되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법 규제가 풀려 있는 게 있어요. 막 공공건물 꼭대기에다가 맘대로 설치해도 되고 막 그런 이상한 법이 있어요. 인텔이랑 퀄컴의 5G 전쟁, 그 전장이 우리나라로 옮겨갔다라는 염려. 예. 네, 두 회사 다 미국 회사인데 네. 우리나라 와서 싸우고 자빠져 있고 그게 참 답답해서. 기분이 좀 더럽다. 예전에 한번- 그 청일 전쟁 막 그런 느낌 나. 네,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송병호님이 준비하신 시사 5G 전쟁. 근데 그 전장이 결국 우리나라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염려의 목소리를 내신 것 같은데 인텔이건 퀄컴이건 기술이 앞서 나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런 걸 좀 잘 타서 국익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생산성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뭐 전장터를 빌려줬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죠. 판 깔아줬으면은 하우스 빌려줬으면 네. 예, 임대료 내야. 임대료는 좀 줘야지. 예, 그리고 송병님이 준비하신 시사였습니다. 예, 금주의 시사 세 번째입니다.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술술 새나가는 농촌 정착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농촌 정착금이요. 네. 네. 귀농 보조금 먹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번 설날에 시골에 내려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주택 같은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살 것 같은 주택? 급하게 만든 것 같지만 굉장히 예쁜 이런 농촌에 어울리지 않는 뭔가 그런 주택들 보면서 아 이런 게 귀농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데 마침 어제 귀농 보조금이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뜨길래 네. 왜 떴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네. 그 농촌을 살리려고 지급하는 그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그 귀농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짜 귀농인들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귀농 보조금이 뭐냐면 2009년도부터 정부에서 농촌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데 하필이면 또 2009년부터야. 근데 이 보조금을 받기가 엄청 쉬운 거예요. 이게 왜냐면 조건이나 자격이 쉬울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이 취지 자체가 농촌의 인구 절벽, 인구 급감 현상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뭐 상이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귀농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보조금인 거죠.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공통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서류도 필요하겠지만 3개월간 교육 이수를 한 다음에 5년 동안 정착을 하는 거를 조건으로 지원금이 나오나 봐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귀농인이 빈집을 구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뭐 보일러를 교체하고 하면 그 수리비 같은 거를 전부 지원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농지나 농촌 같은 거를 구입을 할 때도 취득세나 뭐 등록세를 보조해주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문제인 건데 이런 경우가 있대요.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보조금을 받아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업. 네,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농업을 하라 했더니 임대업을. 네, 그리고 네. 농사를 하라 그랬더니 이제는 뭐 농약 가게 같은 걸 차려서 장사를 하고 판매요. 네, 그리고 귀농 보조금을 받고 정착 의무 기간이 5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2, 3년 뒤에 타지로 이동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지원금을 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창조 경제네요. 네, 그럼요. 그냥 돈이 마구마구 나와요. 정부가 지난해 감사에서 귀농 보조금 관련해서 위법 행위를 조사를 했는데 총 505건이 적발이 되었고 이 부정 사용 액수가 무려 네. 171억 원. 작은 돈이 아니네요. 너무 많지 않아요? 네. 505건 적발된 거 치고 171억 원이면 굉장히 많은 수치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2009년도 이후부터 뭐 조사했다고는 하지만 전부 다 확인하고 전부 다 드러났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보다 피해 사례가 많을 거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보면 또 어떤 군청에서는 3개월 이상 뭐 영농을 한다 이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은 사람 56명을 인정해서 총 22억 5천만 원을 융자금으로 지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계속 많은 거예요.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타지로 무단으로 이사를 했는데도 그 14명에게 1억 6,300만 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파악 자체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귀농의 보조금이 쓰이지 않는데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처음에 돈을 잘못 지급하는 것보다 사후 관리가 소홀한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원래는 귀농귀촌 종합상담 매뉴얼에 보면 귀농인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관리대장, 뭐 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한 다음에 연 1회 이상 사후 관리를 실태로 조사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대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규정들은 그냥 뭐 한번 읽고 넘어가는 정도가 되어버린 게 십상이라서 실제로 이런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 않았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따로 감사를 벌여서 56건을 적발하고 42억 원을 회수하고 공무원에게 뭔가 신분 조치를 하는 등 이런 것도 있었지만 보통 그 관계자들이 인터뷰에서 하는 걸 보면은 담당 부서의 귀농자들의 전출을 간지 안 간지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시스템적으로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써놓고 조치하라라고 해놨지만 실제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주소에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하지 않는 이상 어려우니까 이게 미뤄지고 그냥 눈먼 돈이 되어버리는 거죠. 뭐 확인을 한다 해도 그냥 전화상으로 확인한다든지. 네,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그냥 좀 약간 우스갯소리를 좀 보태자면 전자발찌를 지금 5년 동안 농업발찌. 농업발찌에서 어디에 있는지 계속 확인해. 이 사람 서울에 있는지도 전남에 있는지. 그렇죠. 위치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 자동차에다 뭐 진짜. GPS 알아봐야 소용없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발찌로 해서. 농업발찌를 예.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그 네. 카드를 전용으로 발급해서 그거 카드로만 쓰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 출처가 그렇죠. 날아오잖아요. 그것도 있네. 네. 그렇죠. 지역에서 만약에 그걸 쓰게 되면은 포스기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아니,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요리조리 피해 가나 봐요. 원래 그 사업자 등록도 하면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건데 다 아버지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해서 자기는 장사하고 농업하는 걸로 자기 신분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 사기단이 돼버리네요. 아, 나도 갑자기 솔깃한데. 근데 나도 솔깃해졌어. 저도 솔깃해요, 지금. 그러니까 시골 가서 전원주택 딱 지어놓고 다들 그거 그런 좋아. 애가 이게 애초에 지원 취지를 벗어나게 쓰이기 시작하니까 먼저 취하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식이 진짜. 돼버린 거예요. 저희 생각처럼 정부 돈 눈먼도. 네, 예. 먼저 가서 쓰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농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이웃 농가들이 보면 얼마나 실망감과 허탈감이 있겠어요. 아, 그럼요. 뭐 농사 지어봤자 결국 대출금 갚느라고 막 허덕이는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일이죠. 그죠. 그 기준을 더 높여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러면? 기준을 강화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그래서 이게 절대 공돈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 예. 이 귀농보조금이 이농으로 피폐해진 그 농촌을 그런 피폐함을 줄이고자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사전에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귀농인을 가려내는 부분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살짝 걱정되는 게 실제로 귀농을 해서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대요. 제가 관련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귀농을 하라고 하도 뭐 정부에서도 그러고 해서 귀농을 하러 갔는데 이제 현지인들 사이에 그런 텃세나 아니면은 그 외지인이기 때문에 지역 건축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사기 횡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21만 명 정도 이르는 그 귀농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현지인들의 텃세나 아니면은 뭐 사기 같은 걸로 피해를 본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보통 귀농이 본가로 내려가고 친가로 내려가는 경우 말고 실제로 아예 연고도 없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꼼꼼히 알아보고 귀농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농촌에 있는 현지인들도 그렇고 모두 법의 둘레 안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방송에 이제 네버엔딩 스토리 나오신 약손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귀농하신 분인데 그 귀농 판타지를 깨주시는 분. 실제 방송 들어보면은 귀농은 판타지다. 지금 그럼요. 귀농에 대한 거품이 많이 껴있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전원주택 지어놓고 이렇게 텃밭 가꾸면서 막 이렇게 오순도순. 뭐 이렇게 지역 주민분들이랑 교류도 하고 네. 전혀 그런 게 아니래요. 아. 실제로는 완전히 진짜 전쟁터, 그럼요. 지옥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귀농에 대한 일단 환상 그리고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선한 귀농 귀농도 선한 귀농이 생기네 결국 그런 선한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을 잘 가려내서 육성해줘야 되는 그런 방법을 탁상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와봐야죠. 네, 공무원들이 네, 그런 식으로 자꾸 제도적으로 장치를 좀 만들고 보완을 하고 기준을 높이고 심사 기준을 높이고 그래야지 이거 좀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진짜 먼저 갖다 쓴 사람이 장땡이인 이런 구조의 지원금은 진짜 없어져야죠 앞으로는. 이런 게 세금 낭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혈세 낭비죠. 네. 그래요. 양세병님이 가져오신 시사 생각해 볼 만한 일인데 보통 제 나이 때 되면은 한 번쯤은 그런 고민해요. 진짜 삭막하고 뭐 척박한 도시를 떠나서 귀농 자연 속에서 뭐 좀 애들도 뛰어놀게 하고 싶고 좀 너른 마당 이런 것도 갖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의 벽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귀농 정착금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런데 좀 제도적인 허점을 가지고 이렇게 악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악용하지 못하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끝으로 새날 소요방송 112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